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저녁 7시, 좁은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분식집에서 설거지 소리만 덜컹거리고 있었습니다. 강지은은 묵묵히 그릇을 닦으며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길 바라고 있었죠. 20살,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였지만 지은의 어깨는 묘하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갑자기 분식집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양아치 무리가 때로 몰려들었습니다. 5명의 사내들이 테이블을 발로 차며 들어왔고 그중 리더격인 만식이 지은의 머리채를 거머쥐었죠.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지은을 바닥으로 내팽개친 만식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가씨, 우리가 며칠 전에 돈 내라고 했지? 여기가 누구 동네인 줄 알아? 만식의 부하들이 음식 그릇을 집어던지기 시작했고 한 놈은 지은의 손목을 비틀며 노골적으로 희롱했습니다. 지은은 이를 악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죠. 바닥에 널브러진 채 몸을 웅크린 지은의 모습은 그저 연약한 대학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만해. 이게 무슨 짓이야. 골목 어귀에서 정분 할머니가 지팡이를 들고 외쳤지만 양아치 한 명이 거칠게 할머니를 밀쳐버렸습니다. 73세 할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지은의 눈빛이 순간 번쩍였죠.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무언가 깊은 이유가 숨어있는 듯 했습니다. 분식집 주인 아저씨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며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만식이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죠. 산산조각 난 핸드폰처럼 이 동네의 평화도 깨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양아치들은 계산대에서 현금을 싹 쓸어가며 마지막으로 지은의 뺨을 때렸습니다. 다음엔 더 많이 준비해둬. 안 그러면 이 가게 불태워버릴 거야. 그들이 떠난 후 지은은 천천히 일어나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의 팔에는 멍이 들어있었고 지은의 입술에서는 피가 흘렀죠. 하지만 지은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또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경찰에 신고해야지 이런 놈들을. 분식집 주인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20살 대학생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나 단호했죠. 지은은 흩어진 그릇들을 주우며 조용히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늦은 밤 지은은 자취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는 어린 지은을 품에 안은 중년 남자가 있었죠. 사진 뒤편에는 청룡파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고 그 옆에는 전국구 조직 두목 강태산과 막내딸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약속했잖아요. 나 절대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지은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세계와 거리를 두고 평범하게 살려고 애썼지만 이 동네 양아치들은 자꾸만 선을 넘고 있었죠. 지은은 침대 밑에서 또 다른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색 핸드폰이 하나 들어있었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켜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던 지은은 결국 다시 상자에 넣어버렸죠.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할머니가 다친 것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대학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교수님이 정의론에 대해 강의하는 동안 지은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정의란 무엇일까? 힘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숨겨둔 힘을 써서라도 그들을 지켜야 하는 걸까? 수업이 끝나고 분식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가게가 완전히 부서져 있었던 거죠. 테이블은 뒤집혀 있었고 주방 기구들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벽에는 스프레이로 돈 안 내면 죽는다는 협박 문구가 적혀 있었죠. 분식집 주인 아저씨는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정분 할머니도 와서 같이 한숨을 쉬고 있었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모두 양아치들이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그만 여기서 일하지 마. 내가 다칠까봐 무서워. 주인 아저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아저씨, 제가 정리할게요. 오늘 저녁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 말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20살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며 모두가 고개를 저었지만 지은의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결심한 듯 보였죠. 지은은 부서진 가게를 둘러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만식 일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수의 부하들을 데리고 왔죠. 그들은 지은을 애워싸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봐줬는데 오늘은 안 봐준다. 돈 어디 있어? 만식이 지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지은이 만식의 손목을 잡고 낮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만해. 너희 진짜 큰일 난다. 만식과 부하들은 지은의 말에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20살 여대생이 무슨 큰일을 낸다는 건지 그들에게는 우스꽝스러운 협박으로만 들렸죠.
만식이 지은을 더 세게 밀쳤고 지은은 다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내가 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만식의 조롱이 이어졌지만 지은은 천천히 일어나며 품에서 검은색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싸늘해지는 것 같았죠.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곧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삼촌, 저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2년 만에 걸려온 전화였죠. 그것도 이 특별한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단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 누가 건드렸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만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죠. 청룡동 양아치들이요. 분식집을 부수고 동네 할머니를 다치게 했어요. 알았다. 30분만 기다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만식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지만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죠. 지은은 부서진 의자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확히 30분. 그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걸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25분이 지났을 때 골목 입구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SUV 5대가 줄지어 들어섰고 각 차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들이 내렸죠. 그들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압도적인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오른쪽 눈가에 칼자국이 있는 박 사장이었습니다. 강태산의 오른팔이자 지은에게는 삼촌과 같은 존재였죠. 박 사장은 만식 일당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누가 우리 아가씨를 건드렸나? 그 한마디에 양아치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 아가씨라는 말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은 거죠. 박 사장의 부하들이 만식 일당을 하나씩 끌어내어 골목 한가운데 무릎을 꿇렸습니다. 너 누구냐? 이 여자가 대체 누군데? 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일어나 만식 앞으로 걸어갔죠. 그리고 차갑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강태산 딸이다. 그 이름이 나오자 만식의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전국구 조직 청룡파의 두목 강태산. 그 이름은 이 바닥에서 전설과도 같은 존재였죠. 그런 사람의 딸을 건드렸다니. 만식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박 사장이 만식의 멱살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죠. 오늘은 경고다. 다시 한번 이 동네에 얼씬거렸다간 너희 모두 바다에 묻힐 줄 알아. 다음 날 아침 골목은 다시 평온을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죠. 만식이 속한 하급 조직의 두목 백도철이 사건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에 자존심이 상한 거죠. 백도철은 곧바로 부하들을 소집했습니다. 45세의 백도철은 지역에서 악명 높은 인물이었죠. 몸집도 크고 온몸에 문신을 두른 그는 잔혹하기로 소문났습니다. 목에 걸린 굵은 금목걸이가 그의 허영심을 보여주고 있었죠. 강태산 딸이든 뭐든 우리 구역에서 우리를 무시한 건 용서 못해. 백도철은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을 납치해서 강태산을 협박하려는 거였죠. 전국구 조직과 맞서는 건 위험했지만 백도철은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한편 지은의 신분이 알려지면서 동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분식집 주인 아저씨는 지은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정분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봤죠. 지은이 평범한 대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이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의 아버지 강태산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58세의 강태산은 흰머리가 섞인 올백머리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185cm의 큰 키에서 나오는 위압감은 대단했지만 딸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아버지였습니다. 지은아, 내가 널 평범하게 살리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강태산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유일한 혈육인 막내딸만큼은 자신의 세계와 떨어뜨려 놓으려 했던 거죠. 하지만 결국 운명은 그들을 다시 엮어놓았습니다. 아빠, 평범하게 사는 게 이제는 겁나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생겼어요. 지은의 대답에 강태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연약했던 딸이 이제는 자신의 신념을 가진 어른이 되어 있었죠. 강태산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 내 신분이 알려진 이상 너를 노리는 사람들이 생길 거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 사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백도철 일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정보였죠. 그들이 지은을 납치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첩보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회장님, 아가씨를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합니다. 박 사장의 제안에 강태산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이 동네는 제가 지킬 거예요. 그 말에 강태산과 박 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눈빛은 확고했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강태산은 딸의 눈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딸은 보호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이틀 후 새벽 4시 백도철의 부하들이 지은의 자취방으로 몰래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문을 따고 들어왔지만 지은은 이미 깨어 있었죠. 어린 시절 아버지 몰래 배운 무술 실력이 이럴 때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5명의 건장한 사내들을 상대로는 역부족이었죠. 결국 지은은 제압당에 묶인 채 낡은 창고로 끌려갔습니다. 백도철은 지은을 보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강태산을 협박할 최고의 카드를 손에 넣은 거였죠. 창고 한쪽에는 다른 피해자들도 묶여 있었습니다. 백도철이 돈을 뜯어내려고 납치한 동네 상인들이었죠. 강태산한테 전화해. 딸 살리고 싶으면 100억 가지고 오라고. 백도철의 명령에 부하가 강태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연결되기도 전에 지은이 조용히 말했죠.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나갈 테니까. 백도철과 부하들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꽁꽁 묶인 여자애가 무슨 수로 나간다는 건지 어이없어 했죠. 하지만 지은은 차분하게 손목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박 사장에게 배운 탈출술이었죠. 관절을 빼서 밧줄을 느슨하게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지은은 결박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난 지은은 먼저 다른 피해자들의 밧줄을 풀어주기 시작했죠. 백도철의 부하들이 뒤늦게 눈치를 챘지만 지은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달려들었을 때 지은은 정확하게 급소를 노렸습니다. 단 한 방에 그를 쓰러뜨렸죠. 두 번째, 세 번째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의 연약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훈련된 전사의 움직임이었죠. 백도철이 당황하며 총을 꺼내려는 순간 창고 문이 폭발하듯 열렸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강태산의 부하들이 동시에 들이닥친 거였죠. 박 사장이 선두에서 백도철을 제압했고 경찰들이 나머지 부하들을 체포했습니다. 강태산이 천천히 들어와 멍투성이가 된 지은을 보았습니다. 딸이 스스로 싸워 이긴 흔적들이었죠. 강태산은 지은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넌 내가 아니라 내 힘으로도 지킬 수 있구나. 그 말에는 자랑스러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딸이 강해진 것은 기뻤지만 그만큼 위험한 세상에 노출된 것도 사실이었죠. 지은은 아버지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해지려 했지만 아직은 20살의 어린 딸이었으니까요. 창고 밖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분 할머니를 비롯한 주민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지은이 무사히 걸어 나오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곧 박수가 터져 나왔죠. 우리 지은이 최고다. 동네 지킴이야. 정분 할머니의 외침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양아치들에게 시달리던 동네를 지은이 구해준 거였죠. 분식집 주인 아저씨도 눈물을 흘리며 지은을 깨어났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지은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신분을 숨길 필요가 없어졌지만 평범한 대학 생활을 계속하고 싶었죠. 강태산은 딸의 선택을 존중했고 대신 박 사장이 멀리서 지은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동네는 완전히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백도철 조직이 와해되면서 양아치들도 사라졌고 상인들은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분식집도 새롭게 단장했는데 강태산이 몰래 지원한 덕분이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이제 지은을 친딸처럼 아꼈고 정분 할머니는 매일 들러 지은과 수다를 떨었죠. 동네 사람들도 지은을 특별하게 대하지 않고 평범한 이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대학 강의실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최근 겪은 일들을 떠올리며 발표를 준비했죠. 교단에 선 지은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의는 거창한 이념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정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 마을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맞서는 용기가 정의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 정의입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지은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죠. 지은은 계속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지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자기 자리에서 정의를 실천할 때 강한 나라가 됩니다. 동네 할머니를 지키는 것도 억울한 이웃을 돕는 것도 모두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진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교수님도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지은은 자리로 돌아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그날 저녁 강태산이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평범한 손님처럼 떡볶이를 주문하고 앉아 있었죠. 지은이 음식을 가져다 주자 강태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해. 강태산의 말에 지은은 잠시 숙였던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번진 촉촉함을 보며 지은도 가슴이 뭉클해졌죠. 엄마가 떠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 빈자리는 여전히 부녀의 마음속에 남아있었습니다. 엄마도 아빠 세계가 싫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 거고요. 지은의 말에 강태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평범한 삶을 원했고 딸만큼은 조직과 무관하게 키우길 바랐죠. 하지만 피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은이 보여준 담력과 결단력은 분명 강태산의 피를 이어받은 증거였습니다. 분식집에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 학원 끝난 학생들이 북적였죠. 강태산은 그 평범한 풍경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시간입니다. 박 사장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강태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죠. 떠나기 전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에는 무한한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동네 청년회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이었죠. 정분 할머니도 함께였는데 할머니는 지은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우리 동네 지킴이 지은이야. 겉보기엔 얌전해 보여도 속은 대단한 아이라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지은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누군가는 과일을 챙겨주고 누군가는 용돈이라며 10,000원짜리를 억지로 쥐어주기도 했죠. 지은은 그런 정을 받으며 진짜 이 동네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은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힘이란 것이 꼭 주먹이나 권력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웃을 아끼는 마음, 서로를 지켜주는 연대감이야말로 진짜 힘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지은은 일기를 썼습니다. 펜을 들고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죠.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수업 듣고 알바하고 봉사활동 다녀왔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안다. 누군가는 나를 조폭의 딸이라고 하겠지만 나는 그저 이 동네를 사랑하는 20살 대학생일 뿐이다. 앞으로도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엄마가 원했던 삶이고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일기를 마친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동네의 밤거리가 평화로워 보였죠. 가로등 불빛 아래로 안전하게 귀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한 달 후 지은의 대학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청년이 말하는 정의라는 주제의 토론회였죠. 각과 대표들이 모여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지은도 과 대표로 선발되어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죠. 토론회 당일 대강당에는 학생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지역 인사들까지 가득 모였습니다. 뜻밖에도 정분 할머니와 분식집 주인 아저씨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와 있었죠. 멀리서 박 사장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모두가 지은을 응원하러 온 거였습니다. 지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지은은 담담하게 말을 시작했죠. 마이크를 잡은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겪어온 일들이 지은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대단한 영웅만이 실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동네 할머니가 불의를 보고 소리치는 것도 정의고 이웃집 아저씨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정의입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정의를 실천할 때 그것이 모여 큰 정의가 됩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의 말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성이 있었죠. 지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평범한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겨냈죠. 독립운동도 민주화도 모두 이름 없는 영웅들이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정의를 실천한다면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발표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지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동네를 지키기 위해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대강당이 떠나갈 듯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립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죠. 정분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고 분식집 아저씨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지은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네 사람들은 지은을 다르게 봤죠. 조폭의 딸이 아니라 동네를 지킨 용감한 청년으로 기억했습니다. 저녁 무렵 분식집에서 일을 마친 지은은 골목길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석양빛이 골목을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멀리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그 태극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강태산의 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딸이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조폭의 딸이었지만 진짜 이름은 대한민국의 딸이었다. 평범한 청년이 보여준 용기와 정의가 한 동네를 바꿨고 그 작은 변화가 모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간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작은 영웅이 될 수 있다.